안녕하세요. 주식시마론 권미란입니다. 도처의 우려뿐입니다. 자, 시장 오늘장 연저점을 경신한 이후에 낙폭을 절반 이상 줄이는 모습이 나왔습니다. 과연 주식시장의 진 바닥은 어느쯤에 나오게 될까요? 악재가 반영이 되고 이 악재 반영이 절정을 이루고 나면 어느 순간 또 호재가 작동하는 것도 주식시장인데요. 그러한 심리 또 수급의 변화들을 잘 읽어보셔야 되겠죠. 오늘 제20대 대통령 취임식이 있는 날입니다. 오늘부터 또 새로운 대통령과 함께하는 5년의 임기가 시작되는데요. 정권이 바뀌고 또 새 정부가 출범을 할 때 정책 불확실성이 해소가 되고 또 국민들이 새 정부에 대한 기대를 걸게 되면서 정부의 협조적인 자세를 취하게 되고 사회가 안정을 띠는 경향을 나타내게 된다고 하는데요. 주식시장에서는 이런 때에 나타나는 주식시장의 상승을 가지고 허니문 랠리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대통령 취임 직후에 국민들의 기대감이 주가에 반영되는 것이죠. 역대 대통령 가운데서 취임 이후에 증시 성적표가 가장 좋았던 정권이 바로 노무현 정권이었습니다. 당시 2003년부터 2008년까지 노 대통령의 재임 기간 동안 주식시장이 184.75%의 상승률을 보였다고 하는데요. 그렇지만 이 생정부에 대한 기대감은 사실은 플러스 알파일 뿐이고요. 좀 더 중요한 것은 바로 매크로가 되겠죠. 거시 변수에 대한 그 이야기가 또 이러한 역대 대통령의 증시 상승률을 또 대변하고 설명할 수 있는 내용이 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이 매크로의 환경이 좋지가 못합니다. 거시 변수에 대한 불확실성이 커지고 있는 오늘장, 과연 어떤 결론으로 대응을 하는 것이 유리한 전략이 될 수 있을지 오늘도 고민, 생각 이어가 보겠습니다. 오늘의 주제 함께 보시죠. 주식 4개로 본 현 시장. 메리츠증권의 이희권 지점장과 이야기 나누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네, 주식 4개론을 가지고 오늘 와 주셨습니다. 시장의 판세를 읽는 그 근거가 될 수 있을까요? 네. 주식 4개 저는 개인적으로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기준이고요. 매번 매크로를 말씀드릴 때 이 주식 4개론을 바탕으로 말씀을 많이 드렸어요. 그래서 뭐 과거에 안 좋은 뷰, 우리가 역금융 장세에 접어들었다라는 안 좋은 뷰를 제시해 드릴 때 뭐 그만해라라고 많이들 말씀하셨는데 최근에 다시 이제 주식 4개론에 대해서 좀 제대로 배워보고 싶다고 말씀하시는 분들이 많으셔서 제가 다시 한 번 더 강조드리는 차원에서 알아도 꼭 필요한 상황이기 때문에 조금 그 이론적인 것 말씀을 드리고 그리고 현재 시장 그리고 앞으로의 이 다음 장세가 어떤 장세인지 전략에 대해서 조금 말씀을 드릴게요. 먼저 이론적인 부분을 해야 될 것 같아요. 이론적인 것들, 주식적으로 교과서적인 것들, PBR 이런 지표 같은 것들 지금 시장에서 심리가 가장 좌우하는 시장에서 뭐가 중요하라고 말씀하시는데 이렇게 심리가 크게 좌지우지 되는 시장일수록 교과서, 정석이 굉장히 중요한 거고요. 지금은 당연히 안 먹히겠죠. 그런데 지나고 보면 이론적이고 교과서적이었고 정석적이었던 게 가장 맞다는 걸 알 수 있거든요. 네. 결국 통계의 흐름대로 이 수렴할 가능성이 많기 때문에 일단 이론적인 걸 보시면 주식시장은 우라가미 구미호에 의하면 봄, 여름, 가을, 겨울 4개로 나뉜다라고 했습니다. 봄, 여름에 가장 주가의 상승이 좋고요. 가을, 겨울은 안 좋고 다시 봄, 여름이 오고 가을, 겨울 이렇게 계속해서 계절이 반복하듯이 주식시장도 반복하는 이런 이론인데요. 저는 이 우라가미 구미호의 주식시장 흐름 읽는 법을 굉장히 많이 다독을 했었는데 과거에 이 쌀 시장에서부터 비롯된 유동성이 풀리고 유동성이 해소되는 가운데 쌀 시장의 오르내림을 이론적으로 정립한 가장 이르게 정립한 그런 이론이라고 볼 수 있고요. 내용에 대해서 말씀드리면 우리가 가장 좋아하는 시기는 봄입니다. 봄은 주가가 가장 가파르게 올라갑니다. 하지만 주식을 쉽게 사기도 힘든 시기예요. 왜냐하면 네. 봄은 위기 다음에 오거든요. 위기 다음에 오기 때문에 경기도가 굉장히 안 좋고 침체인 상황이 많고요. 또는 위기인 상황이 많고 가까운 봄은 2020년도가 그 코로나 위기 이후의 유동성 장세가 그 시기였죠. 그리고 가장 컸던 봄 같은 경우에 금융위기 이후에
그 회복되는 그 장세. 이 봄의 시기의 특징은 경기가 굉장히 안 좋습니다. 한데 경기가 안 좋기 때문에 이 중앙은행은 돈을 급하게 풀어서 금리를 크게 낮추면서 금리가 하락하죠. 금리를 낮추면서 이 유동성의 힘으로 경기가 살아날 수 있다는 기대감이 주식시장에 가장 크게 반영이 됩니다. 그래서 주가가 화살표, 위쪽으로 화살표가 되어 있죠. 이건 가장 단기간에 큰 폭으로 상승하기 때문에 이 유동성 장세가 내가 어떤 주식을 사든 주식 비중을 채워놓으면 주식 수익 내기 가장 좋은 시기고요. 이게 2020년도였죠. 그리고 이 봄 다음 여름의 시기는 풀린 유동성이 드디어 기업 실적으로 나타나는 시기입니다. 이때 기업 실적이 나타나는데 실적은 가파르게 화살표가 되어 있죠. 실적은 상승하는데 주가 같은 경우에는 위쪽이긴 하지만 비스듬히 기울어진 위쪽입니다. 이는 실적은 가파르게 올라가지만 주가는 생각했던 것보다 느리게 올라가는 게 특징이거든요. 대표적으로 작년 같은 경우에 2020년도에 비해서는 주가가 오르지 못했지만 그래도 그 주가가 상승하는 그런 모습 보여주었고요. 작년에 기업 실적들은 대부분 다 어닝 서프라이즈 기록했습니다. 하지만 어닝 서프라이즈임에도 불구하고 주가의 상승은 20년만 하지 못했죠. 그게 가장 큰 특징이고요. 이 실적 장세의 특징은 느리지만 꾸준하고 길게 올라간다는 게 가장 큰 특징입니다. 그런데 이번 시장 같은 경우에는 이런 길고 오래된 강세장을 희망했지만 생각했던 것보다 빠르게 연준 의장의 이 금리 인상 조치, 그리고 금리 인상을 할 수밖에 없었던 그런 요소들, 그리고 빠르게 그 금리 인상을 가져갔다는 것도 큰 부분이지만 가속도를 키웠다라는 것, 그 금리 인상의 폭을 시장에 생각했던 것보다 빠르게 키웠다라는 부분이 네. 이 실적 장세를 조기에 종료시키는 그런 요인이 되었고요. 여름 이후에 가을로 접어들게 되면 이는 기업들 실적은 여전히 좋습니다. 실적란을 보시면 상승하고 있죠. 하지만 오른쪽으로 비스듬히 누워 있습니다. 이는 기업들 실적은 좋지만 좋아지는 속도가 점점 둔화된다는 거고요. 이는 중앙정부에서 인플레이션을 막기 위해서, 그리고 이 가계나 이 기업들의 자생력이 회복되었다라는 거라고 판단했기 때문에 시장의 금리를 회수하는, 시장의 금리를 올림으로써 유동성을 회수하는 이런 역금융 장세가 펼쳐지는 겁니다. 역금융 장세의 특징은 실적이 좋음에도 불구하고 주가는 굉장히 가파르게 큰 폭으로 하락을 합니다. 단기간에. 지금 딱 그 상황이죠. 기업들 실적 발표하는 종목들 보면은 꾸준히 좋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좋은 실적을 발표했는데 주가는 하락하고, 안 좋은 실적을 발표하면 주가는 더욱더 크게 하락하는 이 역금융 장세에 지금 본격적으로 접어들었다고 볼 수 있죠. 그리고 이 역금융 장세 이후에는 역실적 장세가 발생이 됩니다. 중앙은행들이 이 돈을 푼 효과가 본격적으로 나타나는 거죠. 이때는 기업들 실적이 둔화되기 시작합니다. 하지만 기업들 실적이 둔화되는 속도에 비해서 주가의 하락은 하락이긴 하지만 오른쪽으로 살짝 기울어진 하락이죠. 이 주가의 하락이 네. 역금융 장세에 비해서 덜 떨어진다라는 게 특징이죠. 근데 지금 그래프에서 역실적 장세인 겨울 이 국면이 길이가 좀 길어서 이게 지금 저는 좀 신경 쓰이더라고요. 지금 네. 차트를 보면서. 네. 의미가 있는 걸까요? 길이가 길다고 봐야 되나요? 아니면 그냥 이벤트들을 보면서 분기점을 보면 될까요? 그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예. 대칭으로 생각하시면 돼요. 봄은 굉장히 짧고 가파르게 오르죠. 왜냐하면 실적이 나타나지 않은 구간의 기대감으로 먼저 주식을 매입하려는 사람들이 많기 때문에 유동성 장세는 가파르게 빨리 올라갑니다. 네. 마찬가지로 역금융 장세 때는 가장 먼저 시장에서 나가려는, 엑시트하려는 가장 빠른 집단이 있기 때문에 그들이 먼저 매도를 치기 때문에 짧은 시간 동안 빠르게 주가가 하락합니다. 그런데 봄과 가을이 대칭된다고 하면 여름과 겨울 같은 경우 대칭이 되거든요. 여름 같은 경우에 이미 봄에 유동성 효과가 나타났기 때문에 실적이 좋음에도 불구하고 주가가 느리게 반영하고 폭을 작게 반영하는 거고요. 겨울 같은 경우에는 기업들 실적이 안 좋아짐에도 불구하고 이미 가을에 선반영한 부분이 있기 때문에 이 비교적 이 상대적으로 약한 강도로 오래 봤는데,
제가 앞서 말씀드렸죠. 제가 전략에서 말씀드리려고 했는데 질문 주셨기 때문에 먼저 말씀을 드릴게요. 여름은 완만하고 굉장히 깁니다. 실적이 나타나는 구간이 오래되죠. 그런데 이번에 이 예상치도 못한 전쟁과 이런 그 공급 우려 이슈 때문에 물가가 가파르게 상승을 했고, 네. 이 가파르게 상승한 물가 때문에 빠르게 금리 인상을 가져갔습니다. 예상보다 빠르게. 그래서 여름의 폭이 단축이 되었죠. 이는 생각했던 것보다 빠르게 가을, 겨울이 왔다는 의미입니다. 이는 여름이 상대적으로 짧았다는 것은 겨울도 상대적으로 짧을 수 있다라는 얘기예요. 왜냐하면 금리를 그 연준 의장이, 제가 연준 의장이 아니기 때문에 함부로 그들을 생각을 못 하겠지만, 이렇게 빠르게 금리를 올린다라는 것은 지금 이런 그 실적과 펀더멘탈과 경기 상황이 아니면 금리를 올릴 만한 이 타이밍이 오지 않는다라고 또 보는 거예요. 그 말은 이게 어느 정도 받쳐줄 때 금리를 올리고 나면 이 룸만큼 향후에는 내릴 수 있는 폭이 있다는 거거든요. 지금 200bp 올리면 향후에 200bp 내릴 수 있고요. 지금 300bp 올리면 향후에 300bp 내릴 수 있는 룸이 생깁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은 굉장히 힘들지만 분명 이 어느 순간 되면 물가가 안정되는 그 시기가 올 거고요. 저는 5월이라고 기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시기가 온다라면 지금까지 받았던 고통들을 충분히 다시 한 번 더 봄을 기다릴 수 있는 시기가, 저는 지금 여름이 짧아지는 것만큼 겨울이 굉장히 짧아질 수 있다라고 봅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이 차트를 여러분께서 기억하셔야 되겠어요. 저희 주식 심화론에서 여러분께 또 숙제로 내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이희권 지점장이 주식시장을 바라볼 때 가장 중요하게 보는 이론이라고 하고요. 이 주식시장의 사계, 우라가미 구니오의 이론입니다. 이 이론에 따르면 봄은 위기 이후에 나타납니다. 그게 코로나 팬데믹이었고요. 사실 지금 전쟁이라는 것도 이렇게까지 서방 국가와 러시아 그리고 중국까지 대립을 하는 거면 사실 엄청난 위기 상황이거든요. 이게 또 한 번 닥치면서 금리 인상기가 겹쳤습니다. 그러면서 지금 굉장히 빠른 가을이 왔다라고 설명을 해 주셨고요. 자, 그러면 코로나 팬데믹 이후에 지금 봄에 진입할 때 들어오신 투자자분들께서 지금 가을로 접어들면서 지금 굉장히 처음 가을을 접하신 분들은 더더욱군다나 대응이 굉장히 어려운 국면인데요. 이 가을로 접어드는 그 기준은 일단 금리 인상이죠. 근데 유동성 회수죠. 네. 유동성 회수입니다. 지난해 11월부터 테이퍼링이 시행이 됐었고요. 그리고 3월까지 테이퍼링을 종료하고 나서 바로 금리 인상, 그리고 바로 QT까지 같이 시행하는 것도 사실은 보기 드문 사례거든요. 그렇죠? 그렇죠. 네. 그런 부담이 지금 겹쳐서 굉장히 주식시장이 어려운 국면이다라고 해석을 해주셨어요. 자, 그러면 지금 시장에서의 전략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어떤 기준을 가지고 전략을 세우는 게 유리할까? 여기에 대해서 많이들 생각하시죠. 지금 가을 역금융 장세에 들어섰다는 거에 대해서 부정하시는 분은 아무도 없으실 거예요. 뭐 이미 연초부터 강조를 드린 부분이고 주가가 그를 반영하고 있죠. 전형적으로 실적은 좋은데도 불구하고 주가가 하락하는 뭐 이런 모습인데, 중요한 건 가을의 초입 국면인가, 가을의 중간쯤인가, 가을에서 겨울로 접어드는 구간인가를 판단하는 것이 중요한데, 네. 그 판단은 물론 물가가 가장 중요하겠죠. 인플레이션이 중요할 텐데, 저는 이제 가을에 늦가을 또는 이 겨울의 초입 구간으로 좀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일단 지금의 그 지수는 PBR 0.97배, 96배 수준입니다. PBR 1배가 2680포인트 선인데 그 PBR 1배 선을 하회했죠. 이 PBR 1배 선은 과거에서부터 이 위기, 시스템 리스크 같은 경우에는 하나의 경기 주체가 무너져서 여기에 또 익스포저가 있는 또 다른 이 주체가 무너지고 연쇄적으로 무너지는 것을 시스템 리스크라고 얘기를 하고, 또 블랙스완 같은 예상치 못한 그런 리스크가 발생됐을 때 일시적으로 깨고 그리고 이후에는 다시 회복되는 선이 PBR 1배거든요. 그런데 지금 PBR 1배 선이 무너졌습니다.
이 주가가 경기의 순환인데 경기의 순환을 거의 시스템 리스크의 급으로 과하게 반영한 구간이다라고 생각되고요. 그리고 이 단순히 나스닥의 하락률만 보더라도 지금 코로나 팬데믹에 해당하는 하락률만큼 지수가 하락을 했습니다. 때문에 저는 가장 큰 전제는 핵 위험도 아니고 러시아가 종전 선언을 안 한다 이런 부분도 아니고 금리가 뭐 얼마나 가파르게 올라가고 얼마나 더 올라가야 된다 이 부분도 아니고요. 저는 가장 큰 리스크 핵심은 금리를 올린다라는 이런 전통적인 통화 정책이 더 이상 인플레이션을 잡지 못하는 그런 사태가 발생된다면 네. 또는 지금 행하고 있는 연준의 이런 정책들이 실패할 경우에 저는 이게 가장 큰 문제점이라고 생각하거든요. 말씀 중에 죄송한데 지금 저도 오늘 어제 시장을 보면서 가장 시장에서 문제가 뭔가 시장이 가장 우려하는 게 뭔가가 그 부분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첫 번째는 경기가 이렇게 됐을 때 만약에 연준이 긴축을 했지만 물가를 잡지 못하고 거기에 플러스 경기까지 침체되면 어떻게 하지라는 스태그플레이션에 대한 우려감. 두 번째는 연준의 정책을 못 믿겠다라는 일부에 좀 신뢰하지 않는 그런 투자자들의 마음? 이런 게 가장 큰 문제라고 또 전문가도 해석을 하더라고요. 저는 거기에 좀 동의를 했거든요. 저도 고민을 많이 하죠. 예. 그런데 가격 변수도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가격 변수. 이렇게 많이 내렸는데요. 그러니까요. 예. 네, 내렸으니까 가격 예. 변수도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예. 그리고 이렇게 올랐으니까 물가의 가격 변수도 중요하다고 생각하거든요. 물론 이 물가를 잡는 건 가장 큰 힘은 연준의 통화 정책일 겁니다. 그런데 네. 그것보다 더 큰 힘, 더 큰 힘은 시장에 보이지 않는 손이거든요. 네. 바로 나타나진 않지만 결국 생태계를 자정작용 시켜주듯이 아무리 이 공급이 없고 물가가 올랐다고 하더라도 그 물가를 감내할 만큼 수요가 따라주지 못한다면 그는 수요는 정체되는 거고 점점 공급이 풀리면 시장에 보이지 않는 손에 의해서 결국 수요는 맞춰질 수밖에 없습니다. 이를 주가가 과하게 반영을 했고 또는 물가가 과하게 올랐고 그리고 그 수준이 PBR 1배선을 하회했고 나스닥 기준으로 과거와 유사하게 하락했기 때문에 그 가격선은 굉장히 저는 중요하다고 보거든요. 쉽게 조금 비판적으로 짚어서 말씀드리자면 제가 그 초기에 역금융 장세에 대해서 몇 달 전에 말씀드릴 때 네. 그때는 다들 비판적이셨어요. 저에 대해서. 그때 언제 얘기하셨냐면 러시아가 우크라이나에 진격했을 때 그렇죠. 지정학적 리스크가 나왔을 때 지금은 역금융 장세입니다라고 네. 말씀해 주셨죠. 그때도 주가가 많이 빠져 있었는데 예. 그 이후부터 더 과하게 빠졌었죠. 지금과 그때 달라진 건 없습니다. 물가 변수가 더 큰 상황인데 하지만 주가의 레벨이 더 낮아졌고요. 시스템 리스크를 반영할 만큼 낮아졌고요. 물가의 레벨이 이제는 더 이상 내가 이 가격이 이 유가면 차를 타는 걸 몇 번 줄여볼까? 매수자가 꺼릴 만큼 이 가격이 올라왔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제가 2달 전, 3달 전 조심하셔야 됩니다. 역금융 장세이다라고 얘기했던 것과 지금은 다른 상황이에요. 주가 변수적으로. 지금은 저는 업사이드 리스크도 이제는 고민을 해봐야 된다라고 생각하고 경기 침체를 두려워하지만 저는 만약에 물가가 하락하는 것이 아니라 물가가 더 이상 상승하는 가속도만 멈춰준다면 오히려 저는 제 개인적인 생각에는 경기 침체는 좋다고 생각해요. 왜냐하면 네. 앞서서 우리가 봄이 오기 위해서는 그 전에 뭐가 있었죠? 경기 침체나 위기가 있었죠. 네네. 그러니까 지금 구간에서 저는 오히려 물가가 안정된 구간에서 오는 경기 침체는 다음번에 유동성을 더 가파르게 가져올 가능성이 많기 때문에 저는 이는 우리가 너무 이 주가가 반영된 상황에서 경기 침체에 대해서 이제는 여기서 더 반영은 조금 이제 자제하고 조금 이제 주식 비중에 대해서 긍정적으로 봐야 되지 않나라고 생각하고 있고 마지막으로 제가 그 과거에서도 말씀을 드렸는데 지금 다시 한 번 더 강조드리는 이유는
봄이 지났는지 여름이 지났는지 가을이 지났는지 겨울이 지났는지 지나고 나 봐야 알 수 있습니다. 그 계절에 있을 때는 절대로 알 수가 없어요. 그런데 지나고 나 보면 우리가 봄, 여름은 굉장히 즐기는데 이 가을, 겨울을 왔음에도 불구하고 그 초가을임에도 불구하고 내가 주식 비중을 과하게 못 줄인, 주식 비중을 못 줄인 이유를 생각해 볼 필요가 있는데 그 이유는 봄, 여름 때 제대로 못 즐겼기 때문이거든요. 유동성 장세, 실적 장세 때 못 즐겼기 때문에. 물론 빨리 왔습니다. 그 여름에 그 시기가 생각보다 줄었습니다. 근데 봄, 여름에 못 즐긴 이유는 지난 겨울 때 하락폭이 컸기 때문에일 수도 있습니다. 지난 겨울 때. 그렇기 때문에 시드 자체가 작고 굉장히 지난 4개에 유행했던 그런 종목들을 가지고 있어서 이번 새로운 4개가 왔는데 봄, 여름 때 제대로 수익을 못 내다 보니 그 봄, 여름의 수익률을 만족하지 못하고 다시 가을, 겨울이 온 상황이 돼버렸거든요. 그 말은 지금 가을과 겨울에 수익을 내려기보다는 이러한 장세라는 걸 인정하고 여기서 제가 확실히 시드를 지켜놓고 그리고 내가 정말 봄이 왔을 때 제대로 반격을 할 거야 라고 마음을 먹고 스터디를 하고 준비를 해야지 여기서 내 고점 대비해서 이 금액이 얼마인데 이만큼 빠졌기 때문에 나는 지금 당장 만회를 해야 돼. 아니면 지금 이 금액 별로 보기도 싫어. 이런 마인드는 굉장히 지양해야 되지 않을까. 그리고 지금 시기에 탓으로 돌리려는 그 투자자분들 많이 배웠어요. 내가 그때 그걸 팔았더라면, 내가 그때 그 추천을 받지 않았더라면, 내가 그걸 안 샀더라면 이런 탓으로 다른 이게 예를 들어서 파월 의장이 전쟁이 안 났더라면 파월 의장이 금리를 이 정도 올리지 않았더라면 또는 푸틴 대통령이 안 그렇게 했다라면 이렇게 탓을 돌리기보다는 지금 구간에서는 항상 내가 다음에 똑같은 실수를 안 하기 위해서는 나의 탓으로 돌려야 됩니다. 나의 탓으로. 그러니까 그런 지금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겨울과 봄이 빨리 올 수 있다는 것을 말씀을 드리고 그때까지 함께 이제 마인드, 멘탈도 중요하다는 걸 좀 강조드리는 차원에서 말씀을 드려봤습니다. 네. 자, 그러면 아까 그 4개론을 다시 한번 차트를 켜주실까요? 지금은 가을에서 겨울로 넘어가는 국면이라고 보시는 거죠? 네, 희망하고 있어요. 네, 예, 그럴 가능성이 높다라고 판단하시는 거고 역금융 장세에 대해서 얘기해 주셨던 게 2월이었습니다. 그때 2월에 말씀해 주셨고 3개월 만에 이제 가을은 어느 정도 진행이 된 것 같다라고 판단해 주셨고요. 만약에 연준의 정책이 실패한다면 이 가장 큰 리스크라고 하셨는데 연준의 정책 실패 가능성은 현재 얼마 정도로 보시나요? 그걸 수치하기 힘들 것 같고요. 연준이 그런 상상들 많이 해봐요. 연준이 실패한다는 건 이제 더 이상 금리 인상 인하와 같은 통화 정책으로 물가를 잡지 못하는 그런 상황이라는 건데 중앙은행의 절대적인 존재의 이유가 고용과 물가 안정이죠. 그런데 그런 고용과 물가 안정을 연준이 가진 무기로 행할 수 없다라는 건 자본주의에 대한 조금 근간에 대해서 신뢰감이 훼손될 수 있는 사태가 되기 때문에 저는 당장은 배제를 하고 있습니다. 배제를 하고 그리고 설사 이제 실패한다고 하더라도 가격의 변수는 이게 만약에 시스템 리스크로 번지지 않는 이상 가격이 그만큼 하락하고 올랐다는 것은 시장에 보이지 않는 손이 분명히 작용해 줄 것이다. 우리는 그 시장에 보이지 않는 손이 작용해 줄 때까지 생존. 네. 자본주의는 항상 이 마지막 그 몇 명의 생존자한테 다음 큰 보상을 주는 10명의 이 자본주의 그 사람 중에서 7, 8명의 시체를 한두 명이 가져가는 그렇기 때문에 지금은 내가 생존이 조금 더 목적이 아닌가 생각해 봅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래서 주식시장에서 현금 비중이 지금 필요한 시점이라는 점도 말씀을 해주셨고, 사실 오늘은 연저점을 경신하는 날이기 때문에 그래도 이렇게 약세장에도 데드캣 바운스는 항상 있습니다. 추가 하락에 대해서도 좀 공포가 생기는 그런 흐름이 나오고는 있지만 그 현금의 확보 시기는 여러분께서도 정말 잘 판단을 해 보시고요. 그리고 지금 이렇게 되다 보니까 이 월급이라는 노동소득의 중요성을 느끼는 그런 시기도 지금이다. 이런 얘기들도 오늘 참 많이 나오더라고요. 자, 지금 주식시장 4개 가운데서 여름은 이 러시아와 우크라이나 전쟁으로 인해서 좀 짧아졌습니다. 여기에 인플레이션이 야기되기 때문에 연준이 가파르게 또 금리를 인상하게 되면서 주식시장 역금융 장세로 가파르게 전환이 됐는데요. 겨울로 진입하고 주식을 사들일 만한 시점에 대해서 조금씩 생각을 해나가는 시기가 도래하고 있다는 점에 대해서 주식 4개를 통해서 확인을 해봤습니다. 두 번째 주제 보시죠. 반도체 강세 흐름, 원인과 전망은? 반도체주를 꼽아주십니다. 최근에 반도체주 가지고 주제를 많이 잡아주셨는데 그때 굉장히 좀 인상적인 그 여러 가설과 또 이야기에 대해서 저는 그걸 계속 기억하면서 계속 지금 복기를 하고 있는데요. 얘기하면서 좀 풀어볼게요. 반도체가 일단 좀 버팁니다. 오늘 장 같은 경우에 테마주가 장 초반에 강하다가 차익 실현 매물이 나오고 대형주 쪽으로 좀 주목이 더 되고 있는 오후장의 모습인데요. 그 가운데서 SK 하이닉스의 상승폭이 지금 눈에 띄고 있죠. 현재 1.8%까지 상승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반도체주 강세 계속 보일까요? 저는 보일 것으로 예상을 해보고 있습니다. 역금융 장세에 접어들었을 때 반도체 섹터에 대해서도 다소 조금 부정적인 의견 드렸는데 최근에는 긍정적인 의견으로 지금 뷰를 바꾸고 있습니다. 제가 앞서 말씀드렸던 그런 가설 같은 내용들이 실제 삼성전자 컨콜에서 언급되고 있고요. 그리고 애널리스트들도 이제 계속 그런 현상들에 대해서 말씀 주시고 있습니다. 제가 당시에 반도체 섹터에 대해서 말씀을 드릴 때 이것저것 다 올라가는데 왜 반도체는 안 올라가느냐? 그리고 반도체 가격이 안 올라감에도 불구하고 왜 그 역대급 투자를 하느냐에 대해서 제가 설명을 드렸었는데 그 이유를 저의 생각이다라기보다는 이 현업에 계신 분들 인터뷰를 바탕으로 많이 말씀을 드렸어요. 그런데 그런 내용들이 지금 삼성전자 컨콜을 통해서도 계속 나타나고 있거든요. 핵심은 몇 가지가 있습니다. 핵심은 과거부터 지금까지 적용되었던 무어의 법칙, 미세화, 1년 반씩 기간을 두고 반도체의 성능이 2배씩 증가가 되는, 그리고 하나 웨이퍼에서 만들 수 있는 반도체의 양이 2배씩 늘어나는 1년 반 동안 미세화를 함으로써 그게 지금까지 삼성전자, 하이닉스, 마이크론과 같은 이런 메모리 업체들을 성장시킬 수 있는 배경이었죠. 그런데 더 이상 그 미세화가 한계에 봉착했습니다. 삼성전자가 X나노, Y나노, Z나노, A나노, B나노로 가야 되는데 A나노에서 B나노로 넘어가기 힘든 상황에서 AB나노를 언급하면서 다소 미세화가 딜레이되고 있는 상황이고, 이렇게 되다 보니까 삼성전자 컨콜에서도 비트그로스에 대해서 우려감을 표시했습니다. 비트그로스라는 게 이제 단위, 그러니까 이제 용량당 출하량으로 생각하시면 돼요. 얼마나 이제 그 삼성전자 하이닉스가 반도체를 팔았느냐, 출하했느냐. 근데 이 팔았느냐도 예를 들어서 1기가를 하나 판 거랑 4기가를 하나 판 거랑 하나 판 것은 똑같잖아요. 그런데 그 비트로 따졌을 때 총 나간 그 비트의 그로스가 과거에 비해서 얼마나 되는 건지. 비트 그로스가 과거 같은 경우에 단가도 중요하지만 계속해서 미세화를 시킨다면 이 웨이퍼당 나오는 양이 많기 때문에 많이 팔 수가 있었어요. 근데 그게 한계에 봉착했다 보니 이 Q의 한계가 온 겁니다. 그래서 삼성전자 또한 이 비트그로스 우려감에 대해서 언급을 한 상황이고요. 네. 중요한 건 Q의 정체는 발생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삼성전자도 그렇고 하이닉스도 그렇고 대규모 장비 투자를 하고 있죠. 그런데 왜냐하면 과거에는 미세화만 잘 시키면 장비 투자 없이도 똑같은 캐파를 늘릴 수 있었으니까.
근데 그게 한계에 봉착했기 때문에 많은 장비를 넣고 있는데 문제는 그 미국의 어플라이 머티리얼즈 같은 기업들의 홈페이지 들어가 보면 그들의 공급도 메인 장비의 공급도 굉장히 차질을 빚고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 비트그로스가 안 드러나는 미세화가 안 되는 상황에서 분명히 장비로 캐파로 이 비트그로스를 커버해야 되는데 장비 수급도 원활하지 않게 돼버린 상황이죠. 이게 지금 반도체 업계가 처해진 가장 딜레마라고 볼 수 있는데 분명 영원한 영원한 현상은 아닐 겁니다. 어떻게든 삼성은 과거에도 그랬듯이 외계인을 데려오든 이 미세화의 한계를 다시 어떠한 방식으로든 해결할 수 있을 거라고 믿고 있고요. 또 일시적으로 진행되고 있는 공급 차질, 이런 공급 차질의 현상은 해소될 것이라 보고 있습니다. 때문에 그게 해소되면 그때 다시 전략을 세우면 되지만 우리가 이런 현상을 알았다라면 이 현상에 맞는 전략 그리고 맞는 종목들을 선택해서 조금 수익률 차원에서 플러스 알파를 노릴 필요는 있죠. 네. 지금 업계 숙제가 있군요. 이 미세화 공정의 한계 때문입니다. 그래서 어떤 부가적인 방안으로 장비를 더 드리는 쪽으로 하고 있지만 이 장비 역시도 쇼티지 시장입니다. 이게 좀 반도체 업계에서는 하나의 좀 불확실성이라고 해야 될까요? 이런 내용인데요. 그런데 반도체주가 시장에서 강세를 보여주고 있고요. 이 강세가 이어질 수 있다고 보셨거든요. 그에 대한 근거는 뭘까요? 일단 이 반도체의 IDM 업체라고 하죠. 삼성전자, 하이닉스에 대해서 먼저 네. 시장의 그 찬반 의견이 굉장히 많이 나뉘어요. 먼저 긍정적인 시각은 반도체 수요는 지금 꾸준합니다. 반도체 수요는 꾸준하고 계속 늘어나고 있는 상황이죠. 그리고 향후에 스마트카 또는 자율주행 같은 이런 지금 시장에 없었던 새로운 디바이스가 크게 나타난다면 이 수요는 더욱더 늘어날 수밖에 없어요. 수요는 굉장히 안정적입니다. 그런데 공급에 지금 문제가 있기 때문에 하반기에는 수요는 점진적으로 늘어나는데 공급이 딸리다 보니 하반기에는 반도체 가격이 올라가는 P가 올라갈 것이라는 긍정적인 시각인 부분이고요. 반대로 부정적인 시각은 앞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미세화 공정이 한계에 다다랐기 때문에 과거와 같은 Q의 성장이 발생되지 않는다라는 거죠. P가 올라봤자 이 Q가 과거에 비해서 증가되지 않는다면 결국 주가는 똑같은 것이 아니냐라는 부정적인 시각에 있습니다. 저는 이게 뭐가 맞다, 뭐가 틀리다라고 말씀드릴 수 없겠지만 저는 보다 조금 긍정적인 시각 쪽에 많이 치우쳐 있고요. 왜냐하면 생각해 보면 과거에 그 생산 차질을 빚었을 때 하이닉스가 화재가 나거나 또는 대만의 그 몇몇 업체들이 지진이 나서 생산 차질이 발생했을 때 당연히 경쟁사 업체들 같은 경우에는 경쟁사가 불이 나거나 지진 때문에 생산을 못하면 주가가 오르죠. 경쟁사 같은 경우에. 그런데 하이닉스 본인이 화재가 나서 생산을 못하면 주가가 빠져야 되는 건데 오히려 주가는 올랐어요. 그리고 대만 업체들 같은 경우에도 지진 때문에 생산을 못하면 주가가 빠져야 되는데 주가는 올랐거든요. Q, 생산량은 일시적으로 둔화될 수 있지만 그것 때문에 가격을 올라가는 것을 시장이 더 좋아한다는 거죠. 항상 이 삼성전자의 주가는 이 메모리 가격에 의해서 연동이 되었는데 그게 진짜 민감한 변수인가 봐요. 디램 그럼요. 가격이요. 네. 그렇기 때문에 저는 점진적이지만 하반기에 그 반도체 가격의 상승에 대해서 점을 쳐보는 상황이고요. 예. 어쨌든 지금 이런 상황을 아시고 계셔야 되고 여기에 전략을 대입해 보자면 삼성은 미세화에 봉착을 했습니다. 삼성의 기술력이 하이닉스에 비해서 2, 3년 정도 앞서 있겠죠. 1, 2년 앞서 있겠죠. 그건 보는 사람마다 시각의 차이가 있기 때문에 미세화가 1나노 또는 2나노 정도, 1나노 정도는 앞서 있을 겁니다. 근데 한계에 다다랐어요. 그럼 하이닉스 입장에서는 아직까지 미세화의 여력이 남아있다는 거예요. 삼성전자에 비해서. 그럼 하이닉스는 결국 어느 순간에 미세화 한계에 봉착하겠지만 아직까지 그 미세화까지 여력이 남아있기 때문에
삼성전자에 비해서는 비트그로스적인 측면에서 성장 여력이 남아있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저는 삼성전자에 비해서 지금 구간에서는 이 전략을 대비해 본다라면 하이닉스가 조금 더 유리하지 않을까 생각되고, 삼성전자 하이닉스가 그렇게 주가가 재미없음에도 불구하고 신고가 가는 소부장 업체들이 있습니다. 뭐 원익 QNC라든가 하나머티리얼즈. 제가 그 반도체를 처음으로 말씀드릴 때 그들 기업의 캐파 증설에 대해서 말씀드렸는데, 이 미세화가 쉽지 않다라는 거지, 삼성 입장에서는 웨이퍼 투입량 계속 늘려야 되거든요. 웨이퍼 투입량은 늘린다면 반도체를 만들 때 필요한 소재의 투입량도 늘어날 수밖에 없습니다. 때문에 뭐 원익 QNC, 하나머티리얼즈, 뭐 TCK 이런 기업들이 지금도 실적이 좋은데 증설을 하는 거고요. 때문에 그런 그 신고가 가는 종목들, 이렇게 장이 안 좋음에도 불구하고 신고가 가는 것들에 대해서는 더욱더 의미를 둬야 되고, 그 배경이 이런 것다라고 말씀드리겠고요. 그 대표적인 종목들은 원익 QNC, 동진 세미캠, BCNC를 말씀드리겠고, 지금 웨이퍼 투입량으로 대체를 할 수밖에 없습니다. 때문에 소재가 많이 들어가는 거죠. 네. 그리고 결국 이 미세화가 한계가 있다라면 장비의 양으로, 예. 공간으로, 스페이스로 어떻게 극복을 하려고 지금 노력하고 있는데, 그 다음에 네. 이제 극복 네. 과제는 삼성전자가 찾을 거다. 그렇죠. 라고 네, 보시는 네. 거죠. 결국 만약에 네. 삼성전자가 다시 뭐 외계인을 고문해서라든지 1비나로 간다. 그러면 삼성전자에 다시 리레이팅 요소가 되겠죠. 그건 저는 분명 시간의 문제이지 올 것이라고 보고요. 그 전까지는 일단 양으로 승부를 해야 되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지금 P3, P4 그리고 테일러 투자를 계속 동시에 하고 있습니다. 동시에 투자를 하게 되면 단연 그 인프라 업체들 좋을 수밖에 없죠. 저는 STI가 굉장히 눈에 많이 가는데, 결국 STI도 지금 이 사람들의 관심보다 어느 순간 더 큰 관심을 불러올 때가 오리라고 보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삼성전자가 인프라 투자, 팹 투자, P3, P4, P5, P6 투자를 할 때 반드시 들어가야 될 그런 기업이고, 또한 동사가 준비하고 이 인프라 업체임에도 불구하고 동사가 준비하고 있는 장비가 지금 잘 진행되고 수주를 발생되고 있거든요. 때문에 다른 소재 업체들 이미 좋은 실적으로 신고가를 냈지만, 동사 같은 경우에는 이미 좋은 실적은 냈는데 주가는 아직 신고가를 안 갔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는 그 좋은 실적과 수주, 그리고 향후에 그 삼성 인프라 투자를 통해서 주가가 반영이 안 된 상황에서 주가가 반영될 것으로 보고 있고요. 마지막으로 제가 그 강조드리는 자화전자 같은 경우에도 오늘 시장에서 강한 모습 보이고 있습니다. 이 반도체는 아니지만 수요, 핸드셋 수요가 꾸준한 상황에서 핸드셋의 차별화된 전략, 오늘 같은 경우에 삼성이 뭐 2억 화소 DSLR 같은 거를 집어넣겠다고 얘기했거든요. 결국 폴더블이나 이런 그 화소 경쟁으로 갈 텐데, 여기서 애플의 뒷배를 가지고 있는 자화전자 또한 저는 우상향 추세를 유지할 것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화전자. 그때 저랑 의견 조금 다르셨잖아요. 가격 의견. 네네네. 예. 가격 제시하는 게 사실 되게 부담인데, 저는 제 나름의 보는 기준이 있어서 그때 네. 제가 말씀드렸던 게 3만 원, 3만 500원? 네네. 좀 깨면 이거 사야 되는 거 아니냐. 네. 근데 완전히 이탈하면은 사실 손절해야 된다 이렇게 말씀해 주셨는데요. 네. 어제 같은 경우는 장중에 7% 하락하면서 28,500원 갔다가 29,450원에 마감됐거든요. 낙폭을 줄이고 오늘 다시 3만 원 선 복귀 움직임 나오는데 오늘 지금 3% 오르거든요. 지금 매수해도 된다고 보세요? 갭을 메꾸지 않았죠. 뭐 갭을 뭐 전혀 훼손시킨 건 없고, 기술적으로 보기보다는 저는 하락 이유가 내년에 애플의 폴디드 줌에 채용이 되기 때문에 본격적인 실적은 내년에 나타납니다. 네. 그리고 그 테스트 물량을 지금 생산하고 있는데 그 실적은 당연히 하반기에 나타나겠죠. 네. 그럼 내년의 실적에 대한 기대감이 지금 선마장되고 있는 구간에서 당장의 실적은 안 좋은 상황이에요. 당장의 실적이 안 좋기 때문에 그 1분기 실적 우려감 때문에 빠진다고 볼 수 있는데, 반대로 1분기 실적 우려감이 있는 가운데 1분기 실적을 발표한다면 그건 이제 악재 노출로 보여지기 때문에
저는 1분기 실적을 발표하는 구간쯤 악재 노출로 인한 조정 시 매수의 시기다라고 판단해 봅니다. 네, 알겠습니다. 우리 시청자분들 고민 또 질문 조금 해결해 볼게요. BCNC 이익원 지점장님 말씀해 주셔서 매수를 해놨는데 약간 물렸네요. 초마풍님께서 글 주셨는데 물려도 문제 없을까요? 네, 문제 매수가 부근이신 것 네. 같아요. 약간이라고 하시니까. 상승 추세를 계속 유지하다가 최근에 조정을 보였죠. 조정을 보인 이유는 1분기 실적이 예상치에 비해서 매출액은 잘 나왔는데 영업이익은 덜 나왔습니다. 그 영업이익 덜 나온 이유는 인센티브 13억 준 요소가 있거든요. 임직원들의 성과가 좋았기 때문에 인센티브를 전 직원 모두에게 13억을 지급을 했습니다. 그 13억을 제외하면 실적은 충족한 것과 마찬가지고 동사는 대표적으로 반도체 업계 내에서도 성장주입니다. 성장주면 지금은 영업이익률을 볼 때가 아니라 매출액 성장을 봐야 되는데 매출액은 예상 궤도대로 꾸준히 성장을 하고 있습니다. 때문에 저는 좀 장기적으로 긴 관점에서 BCNC를 좀 긍정적으로 보실 만하다 생각합니다. 네, 알겠습니다. 계속 물타다가 반도체 대형주 주주신 분이시죠. 반려주식으로 노후부자 대기님께서 반도체 대형주 계속 물타다가 지금 비중 50% 넘길 것 같습니다라고 하셨는데 삼성전자, SK하이닉스 갖고 계실 거거든요. 아까 관련한 종목 가운데서는 삼성전자는 배제해 주셨어요. 네, 삼성전자는 좀 더 숙제가 많습니다. 배제라기보다는 예. 네, 배제라기보다는 기회비용 측면에서 현 시장에 이제 조금 더 유리하다는 거고요. 그 미세와 한계를 어떻게든 해결하면 네. 지금의 삼성전자의 할인 요소가 할증 요소가 되어버리겠죠. 그리고 다른 기업이 따라올 수 없는 차별 요소가 되어버리기 때문에 그때 되면 당연히 또 상황이 바뀌겠죠. 그렇기 때문에 주식은 생물처럼 매일매일 알아봐야 되는 거고요. 네. 선입견을 가질 필요는 없을 것 같아요. 알겠습니다. 그리고 우리의 삼성전자 믿을만 하다는 판단도 아까 중간에 해 주셨어요. 예, 어떻게 해서든지 간에 이 미세화 공정의 한계를 극복할 수 있는 기업이 삼성전자가 될 것이다라고 전망을 해 주셨는데요. 자, 관련한 반도체 업황 알아봤습니다. 그리고 반도체주의 현재 주가에 미치는 영향, 디램 가격도 굉장히 크게 영향을 주고 있는 변수라는 점도 기억하면서 투자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실적 성장 대비해서 주가가 좀 낮게 형성되어 있는 반도체 관련주들 확인해 봤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지금까지 투자 판단에 도움드릴 수 있는 여러 내용들을 알아봤습니다. 다만 주가의 상승과 하락을 보장하지 않는다는 점을 유의하시면서 투자하세요. 저희는 오늘 이렇게 하락하는 장에 반도체주를 전반적으로 좀 살펴보면서 전략 세워봤습니다. 자, 남아있는 오후장 저희 토마토TV와 프로그램 함께 하시고요. 저는 내일 이 시간 다시 뵙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